지금 당장 서해 앞바다를 바라보면 겉으로는 더없이 평온해 보이는 검푸른 물결이 일렁이고 있지만 그 깊은 수면 아래에는 중국의 치밀하고도 교활한 계산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사이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소리 없는 전쟁이 24시간 쉴 새 없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 영의 바로 코앞에서 마치 살아있는 암세포처럼 하나둘씩 늘어나고 있는 거대한 강철 구조물들이 바로 그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법 어로행위 따위와는 차원이 다른 중국의 영토 침탈의 신호탄이자 대한민국 안보의 목을 조여오는 시한폭탄과도 같은데 놈들은 국제법의 사각지대인 회색지대를 교묘하게 파고들어 고작 10억 원짜리 부표와 민병대 선박으로 대한민국의 견고한 안보를 뒤흔들 수 있다고 믿는 뻔뻔한 가성비 전략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침묵하고 있으니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다고 착각했겠지만 그들이 승리감에 취해 방심하던 바로 그 순간 대한민국은 조용히 판을 뒤집을 치명적인 준비를 모두 끝냈습니다. 중국이 자랑하던 싸구려 물량 공세를 단숨에 쓸모없는 고철 덩어리로 만들어버릴 압도적인 기술의 격차, 우리가 분노 대신 차가운 이성으로 준비해온 이 시스템이 가동되자 서해는 중국의 놀이터가 아닌 그들의 야욕이 수장되는 거대한 덫으로 변해버렸고 이제 한국은 건드리지 말았어야 했다는 뒤늦은 후회만이 남은 통쾌한 반전의 드라마가 시작됐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서해상에 설치한 이 정체불명의 대형 부표들은 표면적으로는 해양 환경 관측이나 기상 데이터를 수집한다는 그럴듯한 과학적 명분을 내세워 포장하고 있지만 그 내부를 정밀하게 뜯어보면 대한민국의 해군 함정 활동을 감시하고 서해의 복잡한 해저 지형과 잠수함 이동 경로를 파악하며 유사시 우리 군의 통신망을 교란할 수 있는 군사적 목적의 전초기지라는 것이 방산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해외 유력 군사 전문 매체들은 이러한 중국의 교활한 행보를 두고 전형적인 회색지대 전략이라고 분석하는데 이는 전쟁도 아니고 평화도 아닌 애매모호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상대방이 군사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기에는 명분이 부족하게 만들고 가만히 있자니 야금야금 이익을 빼앗기는 딜레마에 빠뜨리는 악랄한 전술입니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산하 아시아해양투명성기구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재미를 봤던 이른바 양배추 전술을 서해로 확장하고 있다고 경고했는데 양배추잎처럼 겹겹이 포위망을 좁혀오며 상대국의 해양 통제권을 무력화시키는 이 방식이 이제는 한국의 서해를 정조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영국 로이터 통신의 안보 전문 칼럼니스트는 중국이 서해를 자신들의 내해로 만들기 위해 한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 내에 알박기를 시전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 해군의 작전 방향을 축소시키려는 명백한 군사적 도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미 해군대학의 자료를 보면 중국은 이러한 구조물을 통해 수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대잠수함전 능력을 키우고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유사시 미 해군의 증언을 차단하고 한국 해군을 항구 안에 가둬두려는 반접근 지역 거부 전략의 일환임을 알 수 있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중국이 이러한 불법 구조물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보여주는 뻔뻔한 태도인데 우리 해경이 퇴거 명령을 내려도 공해상에서의 정당한 과학연구 활동이라며 억지를 부리거나 오히려 레이저를 쏘며 위협하는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CNN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정규군이 아닌 해상민병대를 동원하여 물리적 충돌을 유발하고 상대국이 대응하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국제 여론전을 펼치는 가스라이팅 전술을 구사하고 있는데 서해에서도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치명적으로 실수하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대한민국은 중국이 건드려왔던 동남아 국가들과는 차원이 다른 압도적인 기술력을 갖춘 군사강국이라는 점이며 우리는 그들이 설치한 고철 덩어리를 그저 지켜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해외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이 보유한 감시정찰 자산과 타격 능력이 중국의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있는데 특히 최근 한국이 개발에 성공한 초소형 위성 군집 시스템과 무인 수상전 기술은 서해와 같은 복잡한 해역에서 중국의 전략을 파해야 할 게임 체인저가 될 것입니다. 미국의 디펜스 뉴스는 한국 방산 기업들이 개발한 차세대 해양 감시 시스템은 중국의 스텔스 선박까지 탐지할 수 있다고 보도하며 한국이 마음만 먹으면 서해상의 모든 불법 구조물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무력화시킬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중국이 서해에 깔아놓은 회색지대 전술의 핵심은 10억 원짜리 고속정으로 1조 원짜리 이지스함을 묶어두겠다는 가성비의 비대칭에 있는데
대한민국 방산업계는 이 방정식을 완전히 뒤집어버릴 무시무시한 해답을 이미 내놓았습니다. 바로 LIG 넥스원이 개발하고 미 국방부조차 성능에 경악했던 2.75인치 유도로켓 비공과일을 탑재한 무인 수상정 해검 시리즈가 그 주인공인데, 이는 더 이상 우리 장병이 직접 위험하게 배를 타고 나가 중국 어선과 싸울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이버 뉴스는 최근 한국은 북한의 공기부양정 침투를 막기 위해 개발했던 기술을 이제는 중국의 회색지대 전략을 파해하는 해상 드론 스웜 전술로 진화시켰다고 평가했는데, 실제로 해검3의 경우 최대 시속 40노트의 속도로 파도를 찢으며 달려가 20km 밖의 표적을 족집게처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시스템이 미국의 해외 비교 시험에서 악천후 속에서도 6발을 쏘아 6발 모두 명중시키는 100%의 명중률을 기록하며 비미국산 무기체계 최초로 미 국방부 인증을 통과했다는 사실인데, 이는 전 세계 어떤 나라의 기술로도 흉내낼 수 없는 한국 엔지니어들의 피와 땀이 만들어낸 기적과도 같은 성과입니다. 중국이 서해상에 불법 부표를 띄우거나 민병대 선박을 보내는 순간 우리 군은 수십 척의 AI 무인 수상정을 출격시켜 그들을 포위하고 경고방송을 송출함과 동시에 타격 준비까지 마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 장병은 단 한 명도 위험에 노출되지 않으면서 중국에게는 너희가 움직이는 모든 것이 타깃이라는 공포를 심어주기에 충분합니다. 더욱 소름 돋는 것은 한국이 구축하고 있는 감시체계의 치밀함인데, 한화 시스템이 개발한 초소형 SAR 위성군집 시스템은 악천후나 밤낮을 가리지 않고 서해 전역을 30cm급 해상도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30cm 해상도라는 것은 우주에서 바다 위 중국 선원의 밥그릇 종류까지 식별할 수 있는 수준이며, 과거에는 망망대해에서 부표 찾는 게 불가능했다면 이제는 AI가 위성 사진을 실시간 분석해 몇 분 만에 좌표를 찍어낼 수 있습니다. 글로벌 디펜스 인사이트에 따르면 한국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 중인 양자 레이더 기술은 중국의 스텔스 도료를 무용지물로 만들 게임 체인저라며, 중국이 아무리 어선으로 위장해도 한국의 양자눈을 피할 수는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이러한 대응 체계가 갖는 경제적 파급력 또한 엄청난데, 이지스함 출동 비용이 수천만 원에 달하는 반면 무인 수상정은 운영 비용을 10분의 1 이하로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국력을 소모시키려 회색지대 전략을 썼지만, 우리는 오히려 이 기회를 통해 미래 전장 시스템을 테스트하고 실전 데이터를 축적하여 전 세계 방산 시장에 한국산 무인 체계가 답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쇼케이스로 활용하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가 개발한 이 무인 체계들이 서해에서 중국의 도발을 완벽하게 차단하는 모습이 전 세계에 생중계된다면 중국의 횡포에 시달리는 동남아 국가들은 한국산 무기를 구매하기 위해 줄을 설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는 곧 K방산의 수출 잭팟으로 이어져 우리 경제에 막대한 달러를 벌어다주는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서해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숨막히는 수싸움의 승자는 이미 정해져 있다고 봐도 무방한데, 중국이 아무리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 회색지대 전략을 구사한다고 해도 한국은 그 회색지대를 붉은색 경고등이 켜지는 레드존으로 바꿔버릴 준비를 마쳤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취해야 할 참교육 시나리오는 명확한데요. 바로 중국이 불법 구조물을 설치하면 우리는 즉각 무인 수상정과 드론을 보내 그 주위를 24시간 빙빙 돌며 초고해상도 영상을 촬영해 전 세계 그들의 불법 행위를 생중계하고, 필요하다면 전자전 장비를 이용해 그들이 수집하는 데이터를 먹통으로 만들어버리는 소프트킬 작전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고 덤벼든다면 앞서 언급한 비군과 같은 정밀 타격 체계가 언제든 그들의 선박을 수장시킬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물리적으로 보여주어야 하며, 이것이야말로 말로만 떠드는 규탄이 아닌 힘에 의한 평화, 압도적인 억제력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것은 군사적인 승리를 넘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브랜드의 승리이자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지키는 일인데요. 우리가 만든 반도체가 들어간 위성이 감시하고, 우리가 만든 배터리로 움직이는 드론이 추적하며, 우리가 코딩한 AI가 제압하는 이 완벽한 기술적 독립의 서사는 한국인이 왜 위대한지를 증명하는 증거입니다. 중국이 서해를 자신들의 내해로 만들겠다는 야욕을 품는 순간 그곳은 그들의 야욕이 수장되는 거대한 무덤이 될 것이며,
한국은 더 이상 강대국의 눈치를 보는 변방이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바다를 지키고 세계 질서를 주도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임을 만천에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중국이 또 무엇을 할까를 걱정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중국에게 어떤 악몽을 선물해 줄까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며 한국의 방산 기술은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서해는 5천년 역사 동안 수많은 외세의 침략을 막아낸 호국의 현장이며 21세기인 지금도 우리의 기술과 자본, 꺾이지 않는 의지로 지켜내고 있는 철옹성입니다. 저들이 회색지대 전략으로 우리의 신경을 긁으려 할 때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의 기술력으로 그들의 전략 자체를 구시대의 유물로 만들어버릴 것이며 이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우아하고도 잔혹한 복수이자 진정한 의미의 참교육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26년 1월 7일 중국, 대만 전쟁 나게 생겼다입니다. 대만은 현재의 흐름을 매우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공식 반응은 절제돼 있지만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독재 국가를 상대로 한 참수 작전이 그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미국과의 군사 협력 강화, 반참수 작전 대비 지휘 체계 분산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자신감의 표현인 동시에 중국이 이미 그 선을 시험하고 있다는 인식을 반영한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중국 내부 여론은 자연스럽게 정책을 끌고 가는 힘이라기보다 지도부의 전략을 정당화하는 도구에 가깝습니다. 대만을 직접 연상시키는 민족주의 담론이 공개 공간에서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 프레임을 당분간 활용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여론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지도부 스스로도 물러서기 어려워진다는 점에서 민족주의는 결속과 동시에 선택지를 좁히는 위험한 카드가 됩니다. 이 여론의 파장은 온라인에 그치지 않습니다. 중국은 대만을 상정한 포위 상륙 훈련과 함께 정보전을 병행하고 있으며 특히 사이버 공간에서는 하루 수백만 건 단위의 공격 시도가 대만 주요 기반 시설을 겨냥해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해킹이 아니라 유사시를 가정한 사전 정찰에 가깝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현실 세계에서도 변화는 분명합니다. 대만 내 중국 관련 간첩 사건은 최근 몇 년 사이 급증했고 방식 역시 군과 정부 요인 중심에서 일반 시민과 민간 네트워크를 장기적으로 포섭하는 구조로 진화했습니다. 이는 전면 충돌 직전 단계에서 내부 혼란을 극대화하려는 전형적인 하이브리드 전쟁 양상으로 해석됩니다. 이 모든 흐름을 종합하면 한 가지 결론에 가까워집니다. 지금 중국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만 침공 여론 고조는 우발적 분노가 아니라 관리되고 관찰되는 전략 변수에 가깝습니다. 당장 전쟁이 벌어질 가능성을 말하는 단계는 아닙니다. 하지만 선택 가능한 옵션의 폭이 점점 거칠어지고 있다는 신호는 분명합니다. 이 지점에서 이 이야기는 중국과 대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동아시아 전체의 군사 계산이 다시 쓰이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의 끝에서 한국은 결코 관전자 자리에 머물 수 없는 위치에 서 있습니다. 중국 내부 여론의 변화가 실제 군사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판단하려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숫자를 봐야 합니다. 먼저 군사력의 준비 수준입니다. 중국인민해방군은 2024년 기준 국방 예산을 약 1조 7천억 위안으로 책정했습니다. 한화로 환산하면 약 330조 원 수준입니다. 공식 수치만 놓고 보면 전년 대비 약 7.2% 증가입니다. 문제는 이 증가분의 상당 부분이 해군과 로켓군, 정보, 사이버 전력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대만 유사시 직접 투입되는 동부정우는 최근 5년간 상륙함 전력과 공중강습 전력을 가장 빠르게 증강한 지역입니다. 대형 상륙함과 중형 상륙함을 합친 수량은 2015년 대비 약 2배 수준으로 늘었고 해병대 병력 역시 2만 명 수준에서 4만 명 이상으로 확대됐습니다. 이는 단순한 훈련용 전력이 아니라 실제 투입을 전제로 한 구조 변화로 읽힙니다. 공중 전력도 숫자가 말해줍니다. 중국은 대만을 둘러싼 공역에서 연간 평균 1000회 이상의 군용기 진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19년만 해도 연간 수백 회 수준이었지만 최근에는 월 단위로 수백 회가 관측됩니다. 특히 젠16, 젠10C 같은 주력 전투기의 비중이 높아졌고 조기 경보기와 전자전기가 동반되는 비율도 상승했습니다. 이는 단순 시위가 아니라 실전 편대 운용 숙련도를 끌어올리는 과정으로 해석됩니다. 대만 공군이 이를 대응하기 위해 출격하는 전투기 숫자와 연료 소모량 역시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대만 국방부 자료를 기준으로 하면 대만 공군의 연간 출격 관련 유지비는 최근 5년 사이 약 30% 이상 증가했습니다. 전쟁이 벌어지지 않아도 이미 비용은 발생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사이버 전선에서는 더 분명한 수치가 나옵니다. 대만 정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주요 정부 기관과 기반 시설을 겨냥한 중국발 사이버 공격 시도는 하루 평균 260만 건 이상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021년 대비 약 3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공격 대상은 단순 웹서버가 아니라 전력 제어 시스템, 금융거래망, 항만 운영 시스템까지 포함됩니다. 이 정도 빈도는 정보 수집 단계를 넘어 실제 마비 시나리오를 반복 검증하는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사이버 공격은 전면 충돌 이전에 가장 먼저 가동되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군사 행동의 문턱이 어디까지 낮아졌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정보 침투 역시 숫자로 확인됩니다. 대만 내에서 적발된 중국 관련 간첩 사건은 2021년 16건에서 2024년 60건 이상으로 증가했습니다. 단순 계산으로 3년 만에 약 4배 가까이 늘어난 셈입니다. 이 중 상당수는 군 내부 정보가 아니라 사회 기반 시설, 정치 조직, 지역 커뮤니티와 연관된 사건이었습니다. 이는 침공 이후 점령을 상정한 장기 통제 시나리오가 동시에 준비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군사작전과 정보전, 심리전이 분리된 영역이 아니라 하나의 패키지로 설계되고 있다는 점에서 위험도가 높습니다. 이 흐름이 실제 충돌로 이어질 경우의 비용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대만 해협에서 대규모 무력 충돌이 발생할 경우 주요 해상 교통로가 차단되면서 글로벌 물동량의 약 40%가 영향을 받는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반도체 생산 차질은 더 직접적입니다. 대만에서 생산되는 첨단 반도체는 전 세계 파운드리 생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단기간 생산 중단만 발생해도 글로벌 IT 산업에서 수백조 원 규모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 충격은 한국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한국 수출 구조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하면 대만 유사시는 곧 한국 산업 리스크로 직결됩니다. 중국의 군사 행동 가능성이 높아질수록 동아시아 국가들은 방어 전력과 억제 수단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일본과 대만은 최근 수년간 방위비를 두 자릿수 비율로 늘려왔고 이 과정에서 빠른 납기와 안정적인 생산, 실전 검증까지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공급국이 많지 않다는 현실이 분명해졌습니다. 한국 방산이 주목받는 이유는 성능 자체보다도 생산 속도와 공급 신뢰도가 이미 숫자로 증명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내부의 여론 고조는 아직 전쟁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군사준비 수준과 정보 침투 빈도, 사이버 공격 규모, 주변국의 방위비 증가를 함께 놓고 보면 충돌의 문턱이 과거보다 낮아졌다는 그림이 드러납니다. 비용은 이미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일시적 뉴스가 아니라 구조의 변화입니다. 이 구조 변화 속에서 한국은 더 이상 먼 나라의 긴장을 지켜보는 위치가 아니라 그 결과를 계산해야 하는 자리에 들어섰습니다.